20, 법적 성인이 되는 나이. 자, 이제 내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 네가 알아서 할 때가 되었다. 19 생일날 저녁 촛불도 케이크도 없는 식탁에서 아버지가 내게 던진 말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10년 넘게 살면서도 우리 집보다는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뚝뚝했고 어머니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늘 이런 식이었다. 중요한 이야기는 늘 일방적이었고 내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이제 너도 성인이고 곧 대학도 갈 테니 독립할 준비를 해야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집에서 살 거면 생활비를 내야 한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나 용돈도 내가 알아서 마련해야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대학 등록금은 외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따로 마련해 두신 계좌가 있었다. 부모님은 그 돈에 손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생활비라니? 임대료라니?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 없으면서 내 생일날 가빈이 이런 통보를 하다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바빴다.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고 집에 계실 때도 피곤해 보이셨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부모님과의 대화는 늘 짧고 사무적이었다. 필요한 게 있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부모님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돈이 없다거나 내가 그걸 왜 필요하냐는 식으로 응수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부모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위축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용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언젠가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거의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축했다. 부모님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에는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생활비라니요. 갑자기 왜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제야 나를 보며 말했다. 너도 이제 다 컸잖니.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얹혀 살 수는 없지. 아빠 사업도 새로 시작하시고 우리도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단다.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아빠 사업요?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가끔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는 몰랐다. 늘 이번엔 대박 날 거다라는 막연한 자신감만 내비칠 뿐이었다. 그래,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하거든. 그러려면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는 말을 흐렸다.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이유,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 외할머니가 마련해 주신 대학 등록금 계좌에는 손댈 수 없으니 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라도 어떻게든 가져가려는 속셈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라는 뜻인가? 어느 쪽이든 내 생일 저녁에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이런 통보를 하는 부모님에게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저는 못해요. 나는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뭐라고?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생활비 못 내요. 그리고 저축한 돈도 못 드려요. 그건 제가 독립하려고 모은 돈이에요.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독립? 네가 지금 당장 독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냐? 어디 갈 데라도 있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래, 갈 데 없다. 당장 이 밤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넌 아직 아무것도 아니니 부모 말에 따라야 한다는 비웃음과 경멸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갈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갈 거예요. 부모님은 더 이상 나를 잡지 않았다. 아니, 잡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그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최소한의 옷가지와 통장, 신분증만 챙겨 가방에 쓸어 넣었다. 부모님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찬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부모가 맞나? 나는 그저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거나 혹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나?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다. 친구 김민준. 민준이는 대학가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박서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고 또렷했다. 늘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민준이는 올빼미족이었다. 민준아, 미안한데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자도 될까?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집에서 나왔어? 나는 짧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내 생일날 부모님이 내게 임대료와 생활비 자립을 요구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고. 민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하! 진짜 내 부모님 너무하시네. 알았어, 와. 문 열어놓을게. 민준이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민준이는 나에게 이불을 내주고 따뜻한 차를 타줬다. 나는 민준이 앞에서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준이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줬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다. 민준이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는 말했다. 잘했어, 서준아. 그런 대우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 부모님이 이상한 거야.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온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더 이상 그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는 내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당분간 자기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 나는 미안했지만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민준이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이미 1년 넘게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에게서 가끔 생활비 지원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벌어 쓰는 독립적인 친구였다. 그런 민준이의 도움이 정말 감사했다. 며칠이 지났다. 부모님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차단하지 않은 유일한 번호, 아버지의 사업용 휴대전화 번호였다. 망설였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달리 초조하고 격앙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 두 분 다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화한 것이었다. 박서준, 네가 외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버지의 첫 마디는 비난이었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외할머니가 왜 갑자기 사업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하셨잖아. 네가 외할머니 찾아가서 우리 이야기를 다 했지? 나는 그때서야 외할머니를 찾아갔던 일이 떠올랐다. 집에서 나온 지 나흘째 되던 날, 나는 유일하게 나에게 따뜻함을 줬던 외할머니를 찾아갔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외할머니의 작은 한옥집. 그곳은 언제나 포근하고 정겨운 곳이었다. 외할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나는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집에서 나온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외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크게 분노하셨다. 아이고, 세상에, 네 부모가 미쳤구나.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외할머니는 당신이 예전에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대학 등록금 계좌가 있으니 걱정 말고 당장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당신 집으로 들어와 살자고 하셨다. 나는 외할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외할머니는 서운해하셨지만 내 뜻을 존중해 주셨다. 그때는 몰랐다. 외할머니가 아버지의 새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네, 말씀드렸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부모님이 저한테 임대료 내고 살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외할머니가 주신 등록금으로 대학 가려고 모은 돈 말고는 가진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투자를 철회하신 거 아니냐?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하는데 외할머니 투자 없이는 시작도 못한단 말이야.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서준아, 네가 외할머니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외할머니한테 북해서 투자를 받기로 한 건데 네가 한마디만 하면 외할머니 마음이 돌아설지도 몰라.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결국 이거였구나. 나에게 임대료를 요구한 것도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모두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가진 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해 외할머니의 돈을 더 끌어들이거나.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외할머니 설득 안 할 거예요. 그건 부모님 일이지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건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왜 부모님 때문에 외할머니를 설득해야 하는데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지금 배은망덕하게. 어머니가 소리쳤다. 배은망덕이라뇨? 제가 뭘요? 제가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용돈 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필요한 것도 겨우겨우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한 것도 부모님한테 짐 되기 싫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활비에 사업자금까지 저한테서 빼가려고요? 네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했겠니? 아버지가 소리쳤다. 우리가 얼마나 아껴 쓰고 살았는데 다 너 키우느라 그랬어. 저 키우느라요? 저 키우느라 돈이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외할머니한테는 사업자금으로 몇 억씩 빌려가시고 사업 망하면 외할머니가 대신 빚 갚아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돈 없는 줄 알고 아르바이트해서 신발 하나도 제 돈으로 사 신었는데 말이 격해졌다. 과거의 서운함과 현재의 분노가 뒤섞여 쏟아져 나왔다. 부모님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외할머니가 나에게 부모님의 과거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사업에 2번이나 실패했고 그때마다 외할머니가 빚을 갚아주셨다는 이야기, 어릴 때 나를 핑계로 외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적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다시 소리쳤다. 다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너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만들 거예요. 부모님 사업 성공이랑 제 미래랑 무슨 상관인데요? 부모님은 제가 어디서 살지, 대학은 어떻게 갈지 걱정이나 하셨어요? 외할머니가 등록금 마련 안 해주셨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갈 뻔했어요. 네가 지금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나왔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우리도 힘들었다고.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저한테 정서적인 관심 한번 제대로 보여주신 적도 없으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셨고 저는 늘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제가 16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한 것도 부모님이 저를 버릴까봐 무서워서였어요.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할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언젠가 부모님이 저를 내쫓을 것 같았다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세요? 저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어요. 부모님이 파놓은 함정에 부모님 스스로 빠지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 제 시간, 제 돈, 제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준,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수치스럽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치스럽다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님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고 내 삶을 지키려 한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인가? 수치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저를 제대로 키우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버지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었다. 나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꿔놓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부모님의 비난과 욕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나는 무덤덤하게 토스트를 굽고 계란 프라이를 했다. 네가 그동안 우리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데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네가 돈을 빼돌렸다고? 고작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나는 법적으로 부모님 보호 아래 있던 미성년자였다. 부모님은 나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 돈을 빼돌렸다고? 제가 뭘 빼돌렸다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제 필요한 거 샀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했어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말 거의 안 했고요. 제가 성인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저를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부모님 돈 이용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이용하려고 하신 거죠. 네가 감히 부모한테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당장 꺼져. 욕설과 비난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도 가세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부모님의 비난과 욕설이 귓가에 맴돌았다. 심장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었다. 민준이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패턴이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이미 나에게 방을 내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신세를 지고 있었다. 여기에 내 감정적인 짐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할머니는 거의 동시에 전화를 받으셨다. 외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흐느끼며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비난, 욕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수치스럽다고 했던 말까지. 외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분노하셨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못된 것들이. 어떻게 지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 걱정 마라, 서준아. 외할미가 다 바로잡을 테니.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바로잡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외할머니가 내 편에 서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외할머니는 부모님과 나를 화해시키려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 외할머니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 외할머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그 목소리에서 부모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나는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되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틀 후 외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황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다. 외할머니는 당신의 SNS 계정에 긴 글을 올리셨다고 했다. 그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외할머니는 당신의 따어머니와 사위, 아버지가 지난 수십 년간 당신에게 재정적으로 얼마나 의존하고 착취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셨다. 아버지가 사업에 2번 실패했을 때마다 외할머니가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심지어 서준이가 어릴 때는 서준이를 핑계로 돈을 빌려간 적도 있다고 하셨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외할머니 친구분 소유인데 외할머니 덕분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임대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히셨다. 외할머니는 당신이 딸과 사위를 믿고 수없이 돈을 빌려주고 사업 자금을 지원해왔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인 서준이에게는 정서적인 지지는커녕 재정적인 부담만 지우려 했고 심지어 18세가 되자마자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하셨다. 특히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이번 사업 투자도 망설였지만 딸을 믿고 진행하려 했는데 서준이에게 한 행동을 듣고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하셨다. 이 글은 외할머니의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외할머니는 친척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글을 공유하셨다고 했다. 순식간에 부모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나는 외할머니의 글을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과거가 그렇게까지 추악했을 줄은 몰랐다. 내가 어릴 때 나를 핑계로 외할머니에게 돈을 빌렸다니.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모으는 동안 부모님은 외할머니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다니. 나는 외할머니의 글을 나도 아는 몇몇 친척들에게 공유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진면목을 알았으면 했다. 부모님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마 외할머니의 글을 보고 충격에 빠졌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외할머니의 글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부모님은 자신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있을까? 그냥 조용히 나를 내보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나를 붙잡고 죄책감을 유발하려 하고 외할머니를 설득해달라고 강요하다가 모든 것이 폭로되어 버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외할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신 후
거의 모든 친척들이 부모님과 관계를 끊었다. 외할머니는 부모님이 그날 밤 외할머니 댁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웠다고 말씀해 주셨다. 외할머니에게 그를 당장 내리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며 맞섰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예상하셨다고 했다. 부모님은 외할머니에게 그를 내리라며 계속 압박했고 급기야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며 외할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코웃음을 치셨다고 했다. 나는 부모님이 어떻게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 같았다. 부모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살 새 아파트를 구했다.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방 2개짜리라 민준이와 함께 살기 딱 좋았고 월세도 저렴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민준이에게 독립해서 이 아파트로 옮겨가겠다고 이야기하자 민준이는 예상 밖의 말을 했다. 야, 그냥 여기서 계속 같이 살자.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그리고 외할머니가 주신 등록금은 미래를 위해서 고스란히 저축해둬. 나는 민준이에게 미안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부모님한테 가끔 용돈 받잖아. 그리고 네 부모님 일, 외할머니 글 보고 다 알았어. 내 부모님 절대 너 안 도와줄 거야. 오히려 어떻게든 너 발목 잡으려고 할걸? 야, 그러니까 네가 악착같이 모아야 해. 민준이는 진심이었다. 그는 나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친구였다. 나는 민준이의 말에 감동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준이 덕분에 나는 당장의 주거 문제 걱정 없이 독립자금을 더 착실하게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부모님에게서 명예훼손 소송장을 받으셨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차분하게 대응 준비를 하셨다. 나는 외할머니께 도움이 될 일이 없는지 여쭤봤지만 외할머니는 괜찮다며 내 공부나 독립 준비에 집중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외할머니의 싸움에 나도 함께하고 싶었다. 부모님이 외할머니를 상대로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외할머니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달라는 요청이었다.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부당한 요구, 집에서 내쫓으려 했던 일, 그리고 외할머니 설득을 강요했던 일 등을 증언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다. 부모님 앞에서 그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낱낱이 밝히고 싶었다. 법정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되었다. 부모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민준이가 나를 지지해줬다. 쫄지마, 박서준. 네가 잘못한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네 부모님이 벌벌 떨어야지. 민준이가 말했다. 외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가. 네가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외할미가 옆에 있을 테니.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엄숙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부모님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외할머니 측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나는 18세 생일날 부모님이 내게 임대료와 생활비 자립을 요구했던 일, 그 자리에서 집을 나왔던 일, 그리고 며칠 후 부모님이 외할머니 설득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유발하려 했던 일 등을 사실 그대로 증언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증인은 부모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저는 부모님이 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재정적인 부담이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돈을 벌어 독립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자마자 갑자기 임대료를 요구하고 아버지 사업 자금을 위해 외할머니를 설득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부당한 착취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굴었다고 몰아갔다. 내가 부모님 돈으로 먹고 자고 공부했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님을 비난한다고 했다. 증인은 부모님이 증인을 키우기 위해 희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까? 변호사가 비꼬듯이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억제했고 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16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부모님이 저를 버릴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제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증언을 들으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외할머니 측 변호사는 부모님이 외할머니에게 과거 빌려간 돈과 사업 실패 기록, 그리고 서준이를 핑계로 돈을 빌려간 증거 등을 제시했다. 부모님이 외할머니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할머니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해 왔는지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할머니와 나를 비난했다. 아버지는 외할머니가 자신의 사업을 망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했고, 어머니는 내가 외할머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그들의 추악한 본색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다. 부모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부모님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본 법원은 피고 박성철, 김미경과 원고 이순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한다. 판사는 외할머니의 행동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진실적시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과거 채무관계와 부당한 행동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부모님이 외할머니와 자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법정을 나오면서 부모님의 망연자실한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패소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할머니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법원 판결 후 부모님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하고 과거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친척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아버지의 사업은 투자 무산과 나쁜 소문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잃고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부모님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다. 어머니였다.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는 목소리였다. 나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갑자기 울면서 매달렸다.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어머니의 번호도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아버지에게서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의 비참한 소식은 외할머니나 가끔 연락하는 친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외할머니와 나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나 슬픔조차 희미해졌다. 그저 그들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구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대학가 근처에 있는 햇살 잘 드는 곳이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외할머니가 독립 축하금으로 주신 약간의 돈. 외할머니는 정식 지원이 아닌 손자의 독립을 축하하는 마음이라며 작은 봉투를 주셨다으로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을 샀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나만의 공간, 안전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다. 외할머니는 내가 이사한 날 찾아오셔서 집들이 음식을 해주셨다. 외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제야 내가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내 부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할미가 미안하다. 나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외할머니는 앞으로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민준이는 최고의 룸메이트였다.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면서도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민준이는 내가 과거의 일로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옆에 있어주거나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꿔주었다. 그는 나에게 혈연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간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자유가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외로움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민준이라는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와 함께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민준이와 나는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다. 아파트 건물 앞에 섰을 때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집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늘 불안하고 외로웠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나의 공간, 나의 삶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행복했다. 비록 시작은 아팠지만 나는 나만의 힘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만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아르바이트 시간도 줄이고 공부에 집중했다. 외할머니가 주신 등록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다. 외할머니께는 늘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 자주 찾아뵙고 안부도 여쭤봤다. 외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하셨다. 부모님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외할머니도 먼저 언급하지 않으셨다. 우리 사이에는 부모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었다. 민준이와는 여전히 잘 지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선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격려해줬다. 민준이는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모으고 있는지 늘 확인했다. 내 부모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악착같이 모아야 해. 민준이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민준이의 말대로 독립자금과 미래를 위한 씨앗자금을 꾸준히 저축했다. 어느 날 외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모님 이야기는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한옥집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북카페를 열 계획이라고 하셨다. 당신의 오랜 꿈이었다고 하셨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드렸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나는 기쁘게 외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외할머니의 북카페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책과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손님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다. 북카페에는 외할머니의 오랜 지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외할머니를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분들 사이에서 나는 외할머니의 손자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았다.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다. 북카페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외할머니에게서 조심스럽게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다. 소송 이후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사업은 물론이고 어머니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했다. 외할머니 친구분 소유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한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모두 등을 돌려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싸우는 소리가 이웃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라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싶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다. 그들의 몰락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이미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나만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외할머니는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말라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고 조언해 주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미워하는 것조차 감정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나는 대학 생활에 충실했고 북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민준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외할머니는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민준이는 최고의 친구였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사랑과 지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북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손님 2명이 들어왔다. 중년 남성과 여성. 그들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걸어왔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다. 부모님이었다. 박성철과 김미경. 그들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했고 어머니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다. 과거에 번지르르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에게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외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다가 그들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여긴 왜 오셨습니까?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서준이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볼 자격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당신들은 서준이 부모 자격도 저의 자식 자격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들이 서준이한테 그리고 저한테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외할머니는 단호했다. 부모님은 외할머니의 단호함에 놀란 듯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나를 힐끔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북카페를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서 있었다. 외할머니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괜찮으냐, 아가? 나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아르바이트와 외할머니의 독립 축하금,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살며 아낀 생활비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대출을 조금 받긴 했지만 완전히 나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민준이는 내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는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민준이는 나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외할머니는 북카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셨다. 나는 주말마다 북카페에 가서 외할머니 일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한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다. 혈연으로 묶여 있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모님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친척들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긴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내 삶에서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워담하지 않았다. 상처는 흉터로 남아 가끔 아릿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었다. 부모님의 착취와 배신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았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새로 얻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다. 손에는 외할머니 북카페에서 사온 책이 들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보였고 새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이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다. 부모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빛을 찾아냈다. 비록 시작은 힘들었지만 나는 결국 나만의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